메릴 스트립은 76세의 나이에 마침내 찬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찬사를 보냈던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경험했던 찬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는 연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녀의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결코 낮추지 않을 기준을 조용히 다듬어준 6명의 남자가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연애사가 아니었다. 리헤어설실에서 조용한 촬영장에서, 그리고 카메라가 이미 꺼진 후에 맺어진 은밀한 인연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규율에 도전하고 한계를 시험했으며, 잊을 수 없는 한 남자의 경우엔 그녀가 늘 짝사랑해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다. 레게오 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 메릴은 이 이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후회가 아닌 교훈이었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녀가 끊임없이 동경했던 남자와 그 감정이 왜 연애보다 더 중요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명성이 사라진 후에도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번째는 로버트 다이로입니다. 메릴 스트립은 존경은 항상 큰 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당신 맞은편에 앉아 아무런 요구도 없이 당신의 모든 관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로버트 다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70년대 후반 슬픔과 남성성,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가득 찬 영화 디어 헌터 1978을 촬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메릴은 파트너 존 카자를 잃은 슬픔을 딛고 영화 촬영을 마무리하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다이로는 말로 위로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건넸다. 메릴은 후일 인터뷰에서 로버트가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살아갔다고 회상했다. 그의 연기를 지켜보며 메릴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로네은 극도로 사생활을 중시하고 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았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예일대에서 꼼꼼하고 지적으로 훈련받은 메릴에게 이는 큰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대화에서 다이로가 자신에게 침묵을 믿는 용기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고요함이 말하게 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멘토링이 아니었다. 마치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몇 년 후 1996년 마빈의 방에서 재회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때쯤 메릴은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이로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로버트는 온몸으로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진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런 존재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준을 높인다는 뜻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로맨스는 없었고 암시조차 없었다. 존재했던 것은 훨씬 더 드문 장인 정신을 도덕적 책임으로 이해하는 상호 존중이었다. 다이로는 지배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남성성을 대표했다. 메릴 스트립에게 로베오트 다이로는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로버트 다이로가 메릴 스트립에게 침묵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면 더스틴 호프만은 훨씬 더 불편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경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979년작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가 결혼, 이혼, 그리고 부모됨을 묘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찬사를 보낸 감정적 사실주의는 그 이면에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호프만은 강렬하고 끈질기며 관객들의 진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깊이 헌신했습니다. 몇 년 후 메릴은 인터뷰에서 그의 일부 방식이 개인적인 선을 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악당으로 몰아씌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복잡한 인물, 즉 그녀가 스스로의 권위를 발견하도록 이끈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메릴은 영화계 경력 초반이었지만 이미 지성과 절제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전쟁터에서 단련된 호프만은 끊임없이 그녀의 의지를 시험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그와 함께 작업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언급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그 깨달음이 영화 수상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자신에게 남아 있었다고 암시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메릴은 호프만의 뛰어난 재능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대담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 결점 있는 인물을 거리낌 없이 연기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이후 대화에서 그녀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촬영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인 진실을 요구했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영화가 중요했다고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 협업에서 나온 것은 우정이나 따뜻함이 아니라 어렵게 얻은 존경심이었다. 호프만은 날 것 그대로이고 대립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예술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메릴 스트립에게 있어 그와 함께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강화시켜 주었다. 더스틴 호프만은 쉽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메릴 스트립에게 촬영장 안팎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세 번째는 로베어트 레드포드입니다. 다른 배우들이 강렬함이나 대립으로 메릴 스트립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로버트 레드포드는 할리우드에서 보기 드문 절제미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기억에 남는 협업은 1985년작 아우스 오브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공간감 침묵 그리고 감정의 절제로 특징지어집니다. 광활한 풍경과 속삭이는 듯한 대화 속에서 메릴은 레드포드를 배우로서뿐 아니라 그의 존재감에 매료되었다. 레드포드는 결코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자신을 드러냈다. 그는 경청하고 기다리고 장면이 숨 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메릴은 그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마치 신뢰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끼어들거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선택, 그녀의 리듬, 그녀의 해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화려한 볼거리보다 감정적 진실을 중시하는 배우에게 그는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훗날 레드포드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자신감을 지녔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녀는 언젠가 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한 확신은 영화 아우스 오브 아프리카의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영화에서 사랑은 절박함이 아닌 광활하고 인내심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와 함께 연기하면서 메릴 스트립은 거창한 몸짓보다 고요함이 얼마나 강력한 로맨스를 전달할 수 있는지 배웠다. 영화 밖에서도 그녀는 레드포드의 독립성에 대한 헌신 썬댄스 영화제를 설립하기로 한 그의 결정, 그리고 섣부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조용히 영화 제작자들을 후원하는 그의 모습에 감탄했다. 수년 후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그를 자존심보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점이 카리스마와 인격을 구분짓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이는 결코 소문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은 것은 존경심, 즉 통제 없이도 리더십을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메릴 스트립에게 로베어트 레드포드는 차분한 확신으로 다져진 남성성의 전형이었다. 그는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네 번째는 마이크 니콜스다. 연기가 메릴 스트립에게 경청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마이크 니콜스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두 사람의 협업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1983년작는 연기가 아닌 도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영화였다. 니콜스는 표면적인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의도를 원했고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진실을 원했다. 메릴은 나중에 니콜스를 결코 답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회상했다. 대신 그는 조용하고 정확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리허설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가요? 또는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무엇을 잃게 되나요? 라고 묻곤 했다. 철저한 준비와 풍부한 감정 지능으로 유명한 배우에게 그러한 질문들은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니콜스 감독 밑에서 연기하는 것은 연출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탐구하는 여정에 초대받은 것 같았다. 니콜스 감독은 메릴 스트립의 절제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는 메릴에게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능을 믿으라고 권했다. 인터뷰에서 메릴은 니콜스 감독이 영입뿐 아니라 의도까지도 가늠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신이 숨으려 할 때를 감지할 수 있었고 그는 당신이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라고 그녀는 언젠가 말했다. 그녀는 그런 솔직함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메릴은 작품 활동 외에도 니콜스의 인간미에 감탄했다. 그는 권력을 이해했지만 결코 남용하지 않았다. 그는 희극과 비극이 나란히 때로는 같은 문장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정치에서 문학, 그리고 영향력의 기묘한 책임감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녀는 훗날 니콜스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었다고 썼다. 둘 사이에는 로맨스도 암시도 없었다. 그들을 묶은 것은 엄격함을 통해 다져진 존경이었다. 니콜스는 보기 드문 권위의 소유자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시키는 권위였다. 메릴 스트립에게 마이크 니콜스는 단순히 존경하는 감독 그 이상이었다. 그는 최고의 리더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남을 질문을 날카롭게 다듬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앨런 제이 파쿨라입니다. 어떤 존경심은 편안함에서 비롯되지만 메릴 스트립이 앨런 제이 파쿨라에게 가진 존경심은 훨씬 더 힘들고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협업은 1982년작 소피의 선택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영화는 주연 여배우에게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겼다. 파쿨라 감독은 고통을 설명하는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메릴 스트립은 훗날 그가 배역의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대신 그는 그 진실을 지켜줬어요. 인터뷰에서 그는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제게 맡겨줬죠. 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덕분에 배우로서의 책임감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촬영 내내 파쿨라 감독은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고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많은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고 이야기의 도덕적 무게를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마일 촬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소피라는 캐릭터를 간직했던 메릴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되고도 신성한 것이었다. 그녀는 파쿨라 감독이 침묵을 부재가 아닌 존중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가 믿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것은 고통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였다. 파쿨라 감독은 트라우마를 이용 대상이 아닌 경청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후 대화에서 메릴은 그를 스타일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절제의 미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언제 멈춰야 할지 알았다고 그녀는 말하며 그게 중요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기로 그녀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지만 메릴은 항상 그 공은 공동의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쿨라는 소피라는 캐릭터를 메릴을 위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릴이 스스로 소피를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일레온 제이 파쿨라는 그녀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위로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믿어준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그녀에게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버트 벤튼입니다. 메릴 스트립이 연기력의 대명사가 되기 훨씬 전 로버트 벤튼은 그녀에게서 더 조용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신화가 만들어지기 전 위대함이 필연적이기 전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벤튼이 각본과 연출을 모두 맡은 1979년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메릴 스트립의 삶과 경력에 있어 슬픔과 야망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탄생했다. 벤튼은 연극적인 표현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는 절제된 표현과 평범한 순간들이 지닌 감정적 무게를 중요하게 여겼다.
메릴은 휴스날 밥 벤튼의 연출 덕분에 연기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장면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밥은 사소한 것들 눈빛 침묵 미처 끝내지 못한 생각 같은 것들을 믿었다고 말했다. 화려한 변신을 소화해내는 배우에게 이러한 절제는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것은 벤튼이 이야기 배우 그리고 감정의 진실에 대해 가진 섬세함이었다. 그는 메릴 스트립에게 조애나 크레이머의 고통을 과장되게 표현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몇 년 후 인터뷰에서 메릴은 벤튼의 접근 방식 덕분에 초기에 자신감을 얻었고 과도한 연기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배운 힘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벤튼은 또한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종종 강렬함을 특권의식과 혼동하던 시대에 그의 차분한 모습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경청했고 상황에 맞춰 조정했으며 진실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 신뢰가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가 성공한 이유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조차도 그들을 존엄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로베어트 벤튼이 메릴 스트립의 전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정성은 어떤 주장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막이 내린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76세의 메릴 스트립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배역이나 트로피로 평가하지 않고 그녀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해준 사람들로 평가합니다. 그녀가 존경했던 로버트 다이로, 더스틴 호프만, 로버트 레드포드 마이크, 니콜스 앨런, 제이 파콜라, 로버트 벤튼은 단순한 로맨스의 장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들은 침묵, 갈등, 우아함, 지성, 신뢰, 그리고 믿음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전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자아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유산의 건축물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존경심이란 소유나 영원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승하고 일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조용하고 진솔한 할리우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레전더리 아카이브를 구독해주세요. 레전더리 아카이브에서는 유산을 선정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억합니다.